자,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여론으로 정치를 살펴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정치권에서는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아주 네. 골치 아픈 한 주였어요. 뭐 다음 주에도 뭐 여전히 하겠지만은 어쨌든 너무 무겁고 힘든 얘기들만 계속 해 오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가벼운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두 분 다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해본 여론조사 중에서 조금 특이하고 재미있었던 주제가 있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소장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 최근에 한 것 중에 이제 치아 건강과 치아 교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치아 교정이 치아 건강과 치아 교정이요? 네, 선진국에서는 치아 교정을 어릴 때부터 거의 많은 이제 어린이들 다 시키잖아요. 그 선진국 지표 비슷하게 이제 치아 교정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치아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를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른이 돼서 중장년층도 치아 교정 또는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걸 좀 확인해서 좀 재밌는 조사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치아 교정과 치아 건강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어쨌든 나타났나요? 이제 고령층이 될수록 치아 건강과 교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교정 치료에 또 성인이 되어서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교정 치료 좀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나이를 오랫동안 사니까 연령이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니까 한 40, 50대부터 교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층이 늘어났어요. 뭐 저 장수하는데 건강하게 그렇죠. 사는데 이게 저 치아 건강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니까. 네. 문제 없으시죠? 네. 아니, 치아니까 떠오르는 게 설문조사를 해도 참 이게 333인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그렇죠. 식사하고 난 이후에 3분 이내에 3분을 닦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좀 많지 않다. 그런 맞아요. 이야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치아 관리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치과 다니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아니면 또 미루게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임플란트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또 치아 관리 관련해서 미백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적인 차원까지도 고려되는 게 최근에 또 추세로 나타나서 조사를 해보면 치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인상적인 게 아마 우리 지금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뭐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한미 FTA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사회적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막 한미 FTA에 대해서 곳곳에서 시위도 있었고 농민 시위도 있고 찬반 이 팽팽하게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다가 연구원이었었는데 저도 아니 과연 사람들이 한미 FTA를 알고 있을까? 그래서 한미 FTA를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직접 그때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제가 설문을 만들어서 했는데 한미 FTA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10명 중 9명이더라고요. 모른다가? 예. 그래서 그때 상당히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EBS 교육방송에서도 그게 작은 다큐멘터리로 이 제작이 될 정도였거든요. 그 뒤로부터 우리가 사드 배치 그런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좀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했다는 점에서 네, 여전히 기억에 남는 조사가 됩니다. 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도 그 이미지나 인상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로 보시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조사에서도 검찰 수사권, 기소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그걸 과연 국민들이 알까? 그게 저는 내용은 모르고 어쨌든 검수완박 이 4글자만 기억에 남는 거죠. 프레임 중심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참 아쉬웠던 것도 정책 소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소통, 정치적 소통은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정치적 소통이 정책적 소통이 발목을 잡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국민들이 알까? 그렇다면 어떻게 알릴까? 이걸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여론조사와 관련한 옛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얼마 어디까지 어떻게 그 신뢰를 갖고 또 정책에 반영할지 이건 하여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승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이복현 금감위원장을 지금 뽑아왔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검사를 너무 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도 이제 YTN 여기 이 코너에서 이 이복현 금감위원장에서 좀 다루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어떤 그 인사에 대한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발탁을 하고 있는지 검사라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이 이복현이나 그 기타 이제 주요 요직의 지금 검사들의 그 연령이 40대가 많더라고요. 70년생을 지금 많이 발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중에서 검사 안에서도 좀 젊고 그다음에 좀 능력을 인정받은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인사들을 지금 발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지금 많지만 이 금감위원장 이복현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금융 관련 수사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 측면은 좀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금융 범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낼 수 있다면 그렇죠. 인사가 약간 긍정적인 평가도 또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요 지금 이복현 금감위원장 가져왔고 사실 지금 검찰 내에서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친인척 관련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계속 옷을 벗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줄 사표를 내고 있는데 지금 검찰 조직 내에서 이런 그 현 정부의 인사와 더불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이복현 금감위원장을 뽑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비난 여론도 있지만 어쨌든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반발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한편으로 보면 기사회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북부지검장 사의를 내겠다. 서울 북부지검장을 그랬었던 인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옵티머스나 이런 펀드나 또는 금융 관련된 부분의 비리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또 검찰 인사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얘기는 아주 적임자예요. 예. 경제학과 회계학을 공부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신이 많은 인물이고 윤석열 사단의 거의 막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2년생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3년생. 이른바 70년대생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또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가 너무 검사 쪽에 집중됐다는 건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인데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 부분은 또 주목받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복현 금감원장 때문에 이제 검찰 중심의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갑자기 일어난 게 사실은 금감원에 검찰 출신 인사가 그렇죠. 원장으로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배종찬 소장님은 이번 주 승자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저는 가급적 뭐 정치 인물 외에 다른 성자를 택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승자다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로 보면은 상당히 비판 부정 감성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도 반 이준석 정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팬덤도 있어요. 이번에 보면은 당 내에서도 이른바 이준석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아니 선거 때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이거 이준석 때리기 이준석 죽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가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생각하는지 물어본 조사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게 높은 퍼센티지는 결코 아닙니다. 거의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 1%. 1%.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선 후보를 보기로 불러준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를 깜으로 생각하느냐 직접 주관식으로 답을 들어서 이제 통계 처리를 한 것인데 그럼 이거 1%라도 이 여기에 들지도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적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시끌벅적한 논란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물론 야기가 됐지만 일약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섰다라는 예. 평가를 받는다면 성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투스톤즈 갈등이거든요. 이준석, 정진석. 예. 그러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아니 그 왜 자기 정치하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당협 쇼핑 그거 안 돼요.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이 원래는 수원이 지역구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예. 성남, 분당, 을로 갑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고 분당, 을로 당협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서 아이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이 당권이고 공천이고 다시 이게 대권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충청권의 맹주거든요. 5선의 국회 부의장이니까 내년에 당대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충돌로 좀 시끌벅적하지만 유준석이 대선 후보야.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정치권은 왜 부고 빼고 다 도움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은 성자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시끄러웠는데 이준석 대표가 손해 나는 장사는 안 했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럼 패자는 누군지 좀 살펴볼까요? 이은영 소장님. 저는 그 이준석 그다음에 정진석 두 분을 뽑았어요. 그래요? 이준석, 네, 이준석 배 당대표와 소장은 지금 승자로 꼽았는데 네. 같이 패자다. 네, 패자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기 리더 거기서 이제 1% 얻어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로 거기 올라와 있거든요. 네. 차기 대선 주자에.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이준석 대표의 거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차기 리더로서 계속 마이너스 효과를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과의 이 설전은 오늘 정진석 의원이 좀 그만두겠다라는 이제 그만 싸우자라는 예. 의미에서 소위부답이라는 걸 페이스북에 예. 올렸는데 그걸 글로 쓰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을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싸움 속에서 지금 권선동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장재원 의원의 그 민들레라는 네. 조직 이것까지 지금 다 같이 부각이 돼서 그렇죠. 윤핵관 내에서도 좀 그 결이 다 지금 목소리가 다르구나. 그 여권 내에 지금 권력의 어떤 향배가 좀 많이 갈라져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패자로 꼽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배 소장님은 이번 주 패자가 저는 정진석 의원으로 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네네. 승자고 패자가 이제 정진석 전 의장. 우리가 이게 여론조사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 썸 트렌드 분석을 해봤더니 1일부터 어제 9일까지 분석을 했더니 이게 맞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 이른바 투스톤즈 갈등입니다. 예. 이준석, 정진석. 예. 그런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영선인 이준석 대표와 싸워서 본인이 득볼 게 사실은 없거든요. 이거 자기 정치하고 왜 그래? 네가 가라 우크라이나 이게 뭐 유행어가 될 정도인데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보다도 긍정 감성도 낮고 부정 감성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별로 이득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시끌벅적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팬덤이 있다는 걸 약간 좀 간과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치 왜 저기 선배가 지적해주고 조언해주는 거 하고 정진석 의원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더 팬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이준석 대표 왜 그래? 왜 때려? 이준석 죽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나 원내대표나 장재원 의원은 왜 극도로 이준석 대표와 맞대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바른미래당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그 준석이 후배가 우리 얘가 좀 뭐 과거의 우정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알고 있느냐 알아야 된다니까요.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아예 건드리질 않는데 정진석 의원이 이걸 패착으로 봐야 되겠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말싸움에서는 이제 중진 의원들과 말싸움에서는 결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들 이제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요. 결기를 보여줬는데 오늘 그나마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구분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좀 여권 내 갈등이 좀 봉합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준석 당대표는 대선 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중진들 또는 본인에게 뭔가 문제 제기하는 걸 참지 못하는 네. 이런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곧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그런 부분을 좀 이제는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제해야 된다. 예, 네. 그럴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그 윤핵관을 비롯해서 벼르고 있는 의원들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어떤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부정적인 비판이 상당히 쌓이는데 불구하고 네. 흥미로운 것 하나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팬덤도 이때 뭉칩니다. 싸울 때면 진짜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를 가만히 두면은 별 일이 없는데 예.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육모방망이 사진 올리고 육모방망이 사진이 정진석 국회의장을 저격한 것이냐 이런 해석도 나오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냥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슈가 없을 때는 잠잠해요. 거의 언급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준석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막 20대 여성, 30대 여성은 비판이 나오는데 또 20대 남성, 30대 남성은 결집을 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준석 죽이기까지나 때리기까지로 가는 건 원치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 깜짝 놀랐 팬덤이 있구나.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죠. 뭐 싸울수록 이준석 대표는 체급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근데 받게 돼요. 비호감도 같이 올라가고 비호감도 있기 같이 때문에. 올라가요? 예. 그거는 문제네. 네. 그래도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따지면 예, 대선 6용에 들었거든요. 이준석 예, 대표가 대선 지금 6용.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이 아까 개요는 말씀드렸고요. 네. 조사 개요는 말씀드렸고 한동훈 장관이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와 함께 4%인가요? 네, 4%. 4%까지 올라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세훈, 원희룡 네. 그리고 홍준표 또 안철수, 한동훈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 그렇군요. 대표가 1년 전에 3%로 깜짝 등장을 해서 사실 그러면서 당대표에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1%로 떨어졌거든요. 어. 이 비호감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론을 통해서 지금 정치권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3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4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부에는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을 통해서 정치권 조망해 보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 패자 살펴봤는데 지금 네. 승자도 이준석 대표, 패자도 이준석 대표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앞으로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임기는 제대로 찾아서 내년 5월인가 6월까지 예, 6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좀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저는 유지할 수 없다고 유지할 수 없다고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예. 네, 왜냐하면은 깜짝 놀랐네. 오늘도 우리 YTN의 승자 패자에 다 렌즈에 포착됐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점점 체급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8월 뒤면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했는데 대체로 지금 전망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8월부터는 투리 대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야 지금 벌써 이미 체급이 정점에 최고치에 달해 있는 인물이고 그러면 두 사람 간의 여야 간의 대결이 있으면 이준석 대표의 체급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건 체급이 올라간 대표를 임기를 다 마치기 전에 어떤 특정 사안을 빌미로 삼아서 손절한다. 당권을 빌미 삼아 손절한다. 공천을 빌미 삼아 손절한다. 어렵게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이준석 대표의 체급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라이트급에서 이게 헤비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미들급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손절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임기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은 일단 싸우지 마라. 당분간은 이 지금 임기 초기 때문에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 싸우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 보낸 것 같고 네. 정진석 의원도 이준석 대표를 좀 어떻게 좀 건드려 보려고 했다가 이제 그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어떤 정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임기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공통적으로 두 분은 또 이재명 의원이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 뭐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승부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영 소장님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화물연대 파업을 승부처로 지금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이 화물연대 파업이 화물차 기사님들의 그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3년 임시법인데 이거를 더 연장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업 기업이 중심이 된 화주 쪽에선 이거를 좀 이제 종료해달라는 내용인데 오늘 이 화물차주와 그다음에 그 화물차 기사들 간의 어떤 대립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회 내에서 이 법을 연장시킬 거냐 아니면 종료시킬 거냐 이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이 국회 내에서 지금 그 상임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이제 3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고를 하고 나서 이 법안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를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지금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엔 이거는 화물차에 관한 그 화물 연대 파업의 그 문제로 보이지만 뒤에는 여야의 지금 국회를 열고 있지 않은 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이제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네. 이 화물 연대 파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더 경청해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최저임금하고 비슷합니다. 네. 화물 운전하는 차주가 과속 또 과적, 과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택배 기사분들도 정말 가로상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임도 조금 이 택배 요금도 좀 올리면서 그것을 이제 분담하면서 분류의 많은 작업에 대가 없이 투입되는 것도 개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정말 어려워진 계층이 바로 이 화물 차주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여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윤석열 새 정부의 협상 조정 능력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정 현안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화물연대 파업을 꼽아주셨고요. 네. 그러면 자, 배종찬 소장은 이번 주 승부처 어디로 네. 보십니까? 제 몸처럼 비대한 뚱한 네. 비대위입니다. 비대위요? 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예. 체중 관리처럼 앞으로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두 달 동안 회생시킬 수 있느냐가 절체절명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를 꼽았는데 지금 한국갤럽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나왔어요? 29%입니다. 29%입니다. 20%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이 시간도 두 달밖에 안 되고 지금 개파 간의 갈등으로 친문계, 친명계 네.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비대위를 챙길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두 가지 키워드거든요. 화합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관리를 하느냐. 근데 네. 모든 내용이 지금 비대위가 기승전 전당대회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 네. 그리고 전당대회 룰을 민심 50%를 가져오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뭔지를 살필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느냐 8월까지. 그러면 또 지지율은 또 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지난 한 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비대위가 지금 그 운명의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승부처로 비대위를 꼽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민주당 비대위에서는 일단 우상호 이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말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를 놓고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바뀐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상호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하여간 잘 좀 해결을 해야지 그 지지율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차기 총선이나 대선 준비하는 데도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로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당대회가 흥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력한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흥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또 이제 정당의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마땅한 이재명 의원에 필적할 만한 대항마가 없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마땅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고 그렇다고 전해철 의원이 상당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출마를 할지 여부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해서 거의 이재명 의원의 동무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비대위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을 지금 어쨌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그 룰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할 것이냐 하면 또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단은 이제 그 룰을 바꾸는 기준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달라는 게 네.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꼭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리한 것이냐. 물론 이제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보면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게 사실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룰로도 그렇죠. 얼마든지 뭐 이재명 의원은 당선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대의원들의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의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여러 명이 후보로 나오면 컷오프 조항이 있는데 그 중앙위원들이 컷오프를 할 수 있거든요. 후보를. 그래서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또 이재명 후보가 컷오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룰로는 이재명 네.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있는 그래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이 국회의원들의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민심을 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50%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의원 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50% 국민 여론조사를 50% 하면 그것도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지금 유독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네. 민주당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방향 쪽으로 대선 지선 패배의 원인 분석이라든지 향후 앞으로 나가야 될 로드맵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 더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선 패배 이후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해지고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 몇몇 조사 결과를 보면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선에서 완성했으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몇몇 조사에서는 오히려 지방선거 직전보다 내려간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른바 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내의 이런 사람 간의 갈등, 그릇 깨지는 소리.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콩가루 집안이냐, 국민의힘이 콩가루 집안이냐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참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정치적인 환경 워낙 진영 간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50%도 높은 지지율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50%가 문재인 대통령의 70%하고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가 힘들다면 네. 50% 중반 후반 정도만 돼도 높은 지지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당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면서 내용이나 내분으로 비치는 경우에 유권자들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민주적인 의견 표출 과정이다라고 평가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로 살펴보면은 부정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치가 양당 구도화되면서 이렇게 그 격돌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로감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도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환호를 보내는 그런 패턴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어쨌든 싸워야지 관심도 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 받고 주목도 받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 그 균형점 찾기가 쉽지 쉽지 않은 것 않겠는데요.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 콩가루가 되면 안 되고 찰떡찰떡 진흙이 돼야 됩니다. 진흙. 네. 예. 찰흙. 네. 예, 찰흙. 콩가루가 아니라 찰흙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